5명의 신병이 식당에서 한 여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웃고 조롱하며 출구를 막았습니다. 한 명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등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녀의 브래지어를 벗기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어난 일은 30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들은 바닥에 멍이 들고 멍한 채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대답이었죠. 그 대답은 그들을 완전히 침묵하게 했고 기지에 있는 누구도 그녀를 다시는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장면은 조용하다가도 결국엔 조용해지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막사와 차량 대피소 사이의 아스팔트는 항상 기지에서 가장 핫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런본이 그곳을 걷고 있을 때 2명의 신병이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자 그녀의 클립보드와 서류들이 도로에 흩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론은 서류를 줍던 중 고개를 들었다. 내 실수였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모두가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신병들은 낄낄거리며 계속 걸었지만 둘 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부터 아론본이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30대 중반에 야유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칙칙해진 얼굴이었다. 검은 머리를 규정대로 묶었다. PT 복장은 평범했다. 검은색 반바지, 빛바랜 회색 군용 티셔츠, 달고 다른 운동화. 서류 작업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그녀는 기지의 정규 물류 직원들이 훈련 주기를 순환하는 동안 재고 관리를 돕는 민간 계약직 직원일 뿐이었다. 그녀의 배지에는 임시 직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녀의 인가 등급은 차량대와 보급구역에 접근하기에 충분할 만큼 기본적인 수준이었다. 의아해하거나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서류에 담기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 있었다. 마치 모든 구석을 외운 듯 기지를 돌아다니는 모습,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출구를 주시하는 모습, 왼쪽 귀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작은 흉터까지. 대부분의 정규 직원들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불친절하지 않았다.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에는 능숙하게 대답하고 심지어 윌리엄스 상사의 형편없는 커피 농담에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고 대화를 청하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그녀는 혼자 예곽 도로를 달렸다. 매일 저녁 차오를 마친 후 그녀는 마치 독방 근무를 보고하듯 계약직 숙소로 사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 특히 신병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기지는 합동훈련 순환 배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포트 베닝에서 온 신병들은 고급 차량 운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순조롭게 적응했지만 모든 부대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트래비스 켈러먼은 23살이었고 그의 매력에 빠져들지 못하는 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고향에서 그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다. 팀장, 반장, 그리고 타고난 리더였지만 존경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의 팀은 친밀함과 공통된 태도를 통해 형성되었다. 닐 바스케스는 트래비스의 충실한 메아리였고 항상 반걸음 뒤에 있으면서도 2배는 더 큰 소리를 냈다. 제이스 모리슨과 데니 무니는 마치 고등학교 시절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처럼 탄탄한 근육질의 선수였다. 그 무리의 마지막은 다리오 산토스였다. 그는 마른 체형에 신경질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고위 부사관들이 그를 유심히 살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농담 삼아 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는 대부분의 농담처럼 그 이름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연대, 형제, 그리고 파병 기간과 그 이후까지 그들을 지탱해줄 유대감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신감과 오만함의 차이를 배우지 못한 5명의 젊은이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런 본이 존중심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으로부터 나흘 후, 에런이 신병들보다 더 오래되어 보이는 무전기를 재고 정리하던 통신창고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예비 부품 상자 위로 몸을 숙인 채 끝없이 이어지는 목록과 일련 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트래비스와 닐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젠장. 트래비스는 큰 소리로, 하지만 사적인 대화인 척할 만큼 조용히 말했다. 계약직에 그런 복리후생이 있는 줄은 몰랐네. 에런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무표정했다가 마치 주변 소음처럼 다시 재고 목록으로 돌아갔다. 트래비스가 평소에 받는 반응은 아니었다.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가 상자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들었어. 에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일하고 있어. 닐은 이번 주 내내 들은 말 중 가장 우스운 말인 듯 웃었다. 일하고 있어, 트래비스. 계산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트래비스는 팔짱을 끼고 창고벽에 기대어 마치 자신이 풀어야 할 퍼즐이라도 되는 듯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있잖아.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잖아. 하지만 너는, 그는 그녀의 구부정한 자세, 서류 작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애매하게 가리켰다. 마치 사람들과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에런은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둡고 차분했으며 전혀 감흥이 없었다. 난 사람들과 이야기할 만큼 유능하지 않아. 너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도전처럼 그 말들이 허공에 맴돌았다. 닐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아야. 하지만 트래비스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눈에 닿지 않는 미소였고 이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미소였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괜찮아. 그가 벽에서 몸을 빼며 말했다. 하지만 다들 밥은 먹어야지.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 소 한 마리 잡아줄 수도 있지. 그들은 웃으며 걸어갔지만 트래비스는 2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아론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식사 시간을 30분 앞당겼다. 그것은 작고 실용적인 조정이었고 사람들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매일 하는 사소한 방향 수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만함이 해피와 만나면 지혜를 보지 못하고 두려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한다는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한 5명의 젊은이들에게는 갈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런 본이 조용한 후퇴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권유처럼 보였다. 호위 상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챌 만큼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다. 그는 트래비스 켈러먼의 대원들이 이틀째 되는 날 눈에 띄었다. 그들이 나쁜 군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공연이라도 하는 듯 기지를 누비며 항상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이 에런 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눈여겨보았다. 호이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그녀의 몸가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도를 계산하는 듯한 움직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 그녀의 눈이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통신 창고 사건 다음날 아침, 호이는 트래비스와 닐이 차량 정비 임무를 기다리는 듯 차량 대기실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50야드 이내의 모든 사람이 기지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닐은 특정 인물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해.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어울리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어. 트래비스는 마치 이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인 것처럼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존중이 중요해. 주는 대로 받는 거지. 기본적인 사회 계약이지. 호이는 신입 직원들이 갑자기 다른 곳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만큼 신중한 속도로 다가왔다.
너희들, 뭔가 생각하는 거 있어? 트레비스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군인처럼 굳어졌다. 아니요, 상사님. 그냥 기지통합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지통합 절차요? 호이는 마치 그 말의 맛을 보는 듯 반복했다. 민간 계약자를 괴롭히는 걸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닐의 얼굴이 여러 갈래로 붉어졌다. 우린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상사님.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호이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제의 계약자. 그녀는 이 친절함에 감사했다. 트레비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한 척했다.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랐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호이트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살피며 얼마나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에런본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의심은 지식과 같지 않았다. 설령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 필요가 없는 훈련생들과 기밀 정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경고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도 있었다. 고요한 물이 깊은 법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가 물었다. 닐은 얼굴을 찡그렸다. 물론이지. 어떤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너무 많고 그걸 속으로만 간직할 만큼 똑똑해서 조용해. 잠깐만. 중요한 건 멍청한 짓을 하기 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파악하는 거야. 트레비스의 턱이 살짝 굳어졌다.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사님. 새로운 곳에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젊은이들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위험하죠.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죠? 호이는 오랫동안 말없이 정비사들이 일상을 시작하는 차량 통행로를 바라보았다. 아침에는 이미 또다시 뜨거운 날씨를 예고하고 있었고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좀 알려줄게.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남에게 대놓고 떠벌리지 않아. 거칠게 말하지도 않고 싸움을 걸지도 않고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고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충분히 몰아붙이면 위험하다는 게 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닐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녀가 위험하다고? 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조용히 걷는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야. 트레비스는 잠시 침묵했지만 호이는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존심은 조심성과 씨름하고 있었다. 경고에 귀 기울이고 싶어하는 그의 일부, 경고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일부와 싸우는 그의 일부. 알겠습니다, 상사님. 트레비스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마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이해한 듯했다. 호이는 그 어조를 알아챘다. 그는 수년간 12명의 젊은 병사들에게서 그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기 직전에 그 말을 들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아들아, 그가 말했다. 어떤 실수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으니까. 호이는 걸어가면서 트레비스가 보기보다 더 똑똑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그는 희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알기 위해 난로를 만져봐야 했다. 그는 그저 화상이 영구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랐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매사오른 대게 절제된 혼돈, 쟁반 부딪히는 소리, 낮은 대화,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19시쯤 되자 대부분의 군중이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나고자들과 관계 없이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뿐이었다. 이날 저녁은 유난히 텅 비어 있었다. 몇몇 야간 근무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앉아 음식과 서류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아론은 숙련된 기술로 평소의 일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쟁반, 은식기, 열선 램프 아래 남겨진 것들 중 가장 보기 싫은 것들. 그녀는 오래전부터 군용 음식에 대해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배웠다. 칼로리는 칼로리였고 불평한다고 해서 맛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창문 근처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벽으로 돌아갔다.
모든 입구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오랜 습관이었다. 그녀는 메뉴에 낙관적으로 비프스트라고 적힌 음식을 반쯤 먹고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간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기압의 변화일 뿐이었다. 문간에 5명의 형체가 나타났다. 트래비스, 닐, 제이스, 무니, 그리고 다리오는 마치 자기네 소유인 것처럼 매사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부츠 소리가 광택이 나는 바닥에 공명하는 듯 정확하게 동시에 울려 퍼졌다. 마치 그들이 이 입장이 계획된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들은 정확히 대열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느긋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마치 무작위처럼 보이는 느슨한 반원을 이루었지만 아론의 테이블 주변 공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그녀는 알아챘다. 물론 알아챘지만 그녀는 계속 먹고 쟁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몸짓은 중립적이고 대립적이지 않게 유지했다. 좋아, 좋아. 트래비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텅 빈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누가 산자의 편에 서기로 했는지 봐. 에런은 스튜를 한 숟가락 더 떠서 씹어 삼켰다. 잘 자.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닐은 웃었다. 젊은이들이 실제보다 더 용감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할 때 쓰는 긴장한 듯한 웃음소리였다. 그녀가 말을 한다. 혹시 당신이 벙어리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냥 골라서 하는 거야. 에런이 대답했다. 제이스가 다가왔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그녀의 테이블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뭘 골라서 하는 거야? 누구랑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지 그 말들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정확히는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호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 그 자체였지만 어떤 모욕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무늬가 팔짱을 끼고 앞으로 나섰다. 꽤 무례하지 않나? 마침내 에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차분하게 얼굴을 살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갑자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래. 응. 트래비스가 말하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 근처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그는 그녀의 혼자 먹는 식사를 가리켰다.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군. 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해. 아론이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혼자 저녁을 먹는 것뿐이야. 닐이 덧붙였다. 마치 이게 마치 내 선택에 따른 성격적 결함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다리오는 이제 그녀 뒤로 돌아서서 음료수 스테이션 쪽으로 향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이었다. 에런도 그걸 알아챘다. 있잖아,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 트래비스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선택이라고? 마치 우리 모두에 대해 뭔가 선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난 조용한 저녁 식사를 더 좋아한다는 것뿐이야. 아마도 충분히 조용히 계셨나 봐. 무늬가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방 안 온도가 몇 도 정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위협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근한 대화도 아니었다. 말 자체보다 더 무게감 있는 제안이었다. 아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른 식당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우린 이미 먹었잖아. 제이스가 말했다. 너랑 얘기하려고 왔어. 난 대화에 관심 없어. 그게 문제야. 트래비스가 말했다. 여기선 누가 누구랑 얘기할지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닐은 빈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테이블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그냥 친절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널 알아가고 내 조건이 뭔지 알아내려고. 내 조건은 저녁을 평화롭게 끝내는 거야. 나중에 다리오가 그녀 뒤에서 말했다. 몇 가지 답을 얻고 나서 먹게 해줄게. 무슨 답을? 트래비스는 미소를 지었지만 친절한 표정은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난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증명해봐. 그 말은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넘어선 도전을 담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설령 그랬다 해도 이건 권력, 지배에 관한 것이었고 아론의 조용한 품위가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할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판단한 5명의 젊은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어떻게 증명해 드릴까요? 아론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다는 듯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트래비스는 동료들을 흘끗 보고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셔츠를 벗어. 그 요청은 마치 전선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실례합니다. 들으셨죠? 셔츠를 벗어. 우리처럼 인간답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이스가 웃었다.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리였다. 그래. 내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얼음 여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아론은 방을 둘러보며 거리, 각도, 잠재적 무기, 탈출 경로를 목록화했다. 야간 근무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아는 척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식사와 서류 작업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아니,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닐은 마치 그런 생각이 낯선 듯 되뇌었다. 아니, 난 내가나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셔츠를 벗지 않을 거야. 트래비스는 의자에 기대앉아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그 차가운 미소였다. 있잖아, 바로 그 부분이 내가 틀린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무니와 제이스가 더 가까이 다가와 원을 닫았다. 다리오는 의자 뒤로 바짝 다가갔다. 닐은 그녀와 정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 기회야, 트래비스가 말했다. 직접 해봐.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게. 아론은 한동안 침묵했다. 두 손을 테이블에 얹은 채 숨은 느리고 차분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기울여야 했다. 정말 하고 싶어. 내가 그 안에 뭘 숨기고 있는지 정말 보고 싶어. 다리오가 어깨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바로 그때 모든 게 바뀌었다. 아론은 반박도, 애원도, 이협도, 경고도, 협상을 통해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티셔츠 자락을 잡아당겨 매끄럽게 한 번에 벗어던졌다. 5명의 신입생들은 마치 뭔가를 얻은 것처럼 환호하며 서로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저속한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아론은 검은색 스포츠 브라를 입고 앉아 있었다. 자세는 변함없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의 몸통을 뒤덮은 흉터의 지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따라 길게 늘어선 수술 자국, 오른쪽 어깨에 주름진 화상 자국, 갈비뼈에 흩어져 있는 파편 흉터 같은 것, 사고가 아닌 폭력으로 인한 손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복 차림으로 가려져 있던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사무직 근로자의 부드러운 몸매도 헬스 마니아의 세심하게 관리된 체력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고 장애물을 오르고 신체 단련을 통해 얻은 기능적 근력이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에 너무 빠져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됐어. 트래비스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이제 나머지는 무니가 덧붙였다. 마치 항복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에 용기를 얻은 듯. 아니, 아론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가 바뀌었다. 더 아첨하고 더 차갑게. 어서. 닐이 그녀의 의자 뒤로 다가가며 말했다. 벌써 절반은 왔잖아. 그는 그녀의 스포츠 브라 버클에 손을 뻗었다. 에런본이 더 이상 참을성을 잃고 위험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닐의 손가락이 천에 거의 닿지 않았을 때 에런이 움직였다. 방금 굴욕을 당해 순응한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움직임은 아니었다. 당황도, 몸부림도, 필사적인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제된 폭력이 폭발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조용한 여성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팔꿈치가 옛과의사의 정밀한 손놀림으로 닐의 명치에 박혔다. 격렬하거나 정신없이 휘둘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만한 곳에 정확히 박혔다. 망치로 고기를 두드리는 듯한 충격음에 닐은 몸을 웅크리고 숨을 헐떡이며 질식사했다. 넘어지기 전에 아론은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였다. 여전히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던 트래비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차릴 틈도 없이 무릎이 그의 얼굴을 향해 위로 들이밀렸다. 매사울 너머로 연골이 부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제이슨은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덩치와 힘은 그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론은 그의 힘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이 닿는 곳까지 다가가 뻗은 그의 팔을 붙잡았고 그의 추진력을 이용해 그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부딪히게 했다. 90kg에 달하는 그의 몸이 모든 것을 짓밟은 순간 쟁반과 은식기가 사방으로 폭발했다. 무늬가 오른쪽에서 그녀에게 달려들며 제대로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하지만 아론은 펀치를 피하며 몸을 숙여 그의 복부에 무늬의 어깨를 들이받고는 그를 들어 올린 후 무자비한 타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리 중 가장 작은 다리오는 무늬를 상대하는 그녀를 뒤에서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실수였다. 아론은 그의 소나기에서 몸을 돌려 날카로운 팔꿈치로 갈비뼈를 찔러 그를 떼어낸 후 어퍼컷으로 그를 발끝으로 일으켜 세운 후 뒤집힌 의자 옆에 쓰러뜨렸다. 싸움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폭력이 멈추자 5명의 신병이 부서진 장난감처럼 매사울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닐은 바닥에 웅크리고 두 손을 배에 얹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숨이 막혀 나오지 않았다. 트래비스는 벽에 기대어 앉아 코에서 피를 흘렸다. 그의 눈은 충격과 고통으로 흐릿해졌다. 제이슨은 뒤집힌 테이블 아래에 반쯤 누워 나지막이 신음하고 있었다. 무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니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듯했다. 다리오는 팔꿈치 하나로 겨우 일어설 수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왼팔은 이상한 각도로 축 늘어져 있었다. 아론은 파괴된 현장 한가운데 서서 거칠지만 안정적인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옆구리에서 쭉 뻗었다. 스포츠 브라는 싸움 내내 그대로였고 그녀는 셔츠를 다시 입을 틈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트래비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고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는 다친 코 사이로 중얼거렸다. 아론은 두 사람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몸을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다. 저는 미 해군 사특전대 소속 에런 본 하사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번, 이라크에서 1번 복무했습니다. 확인된 사살 기록은 37건이며 그중 16건은 백병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민간 계약직이 아닙니다. 해군에서 제 부상이 유료적 제대를 정당화할 만큼 영구적인지 판단하는 동안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떨어진 셔츠를 주워 다시 입었다. 이런 일은 피하려고 애썼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트래비스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모두에게 말을 걸었다. 일정을 바꾸고 대립을 피하고 당신이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조용함이 약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그건 당신의 실수였어요. 닐은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숨을 쉬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리는 몰랐다. 아니, 아론도 동의했다. 넌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았으니까 몰랐지. 내 오만함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추측만 했지. 그리고 그 추측 때문에 넌 거의 죽을 뻔했어. 그녀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흩어진 쟁반, 뒤집힌 가구, 바닥에 흩뿌려진 피를 확인했다. 야간 근무자들 몇몇은 식사도 잊은 채 충격에 빠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친절할 수 없는지 시험해 볼 사람 또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론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쟁반을 집어들고 차분하게 접시 반납 창구로 걸어갔다.
그녀는 싸움 내내 보여줬던 것처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청소하고 은식기를 제대로 차려놓고 테이블 위를 닦은 다음 자신감과 능력의 차이를 이제 막 깨달은 5명의 젊은이를 남겨둔 채 식당을 나갔다. 힘든 길,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완벽했다. 헌병대가 도착했을 때쯤 메사울은 전쟁터처럼 보였다. 테이블은 뒤집히고 의자는 흩어져 있었으며 타일 바닥에는 음식과 피가 널려 있었다. 5명의 신병은 각기 다른 부상 상태였다. 아무도 자신들이 어떻게 여자 1명과 싸우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진술을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각조각 모아보려 했지만 기사는 일관성이 없고 당혹스러웠으며 충돌의 원인이 무엇이든 삭제하기 위해 명백히 편집된 상태였습니다. 트래비스는 기지 직원들과 어울리려다가 여성을 불쾌하게 만들어 이유 없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닐은 방금 걷잡을 수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제이스와 무니는 뇌진탕에 걸려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다리오는 네이비실에 대해 계속 중얼거렸지만 너무 터무니없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였다. 싸움을 목격한 야간 근무자들이 더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의 진술은 신병 5명이 한 여자를 포위했고 그 여자가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었다. 아무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에런본처럼 체격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5명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에런의 진술을 위해 그를 찾으려 했을 때 그녀의 숙소는 텅 비어 있었다. 당직 명단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저녁 일찍 가족 사정으로 긴급 휴가를 신청해 왔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다음 날 아침 호위 상사는 전화를 받았을 때 놀라지 않았다. 트래비스와 그의 부하들이 마치 상처 입은 물개 주위를 상어가 맴돌듯 에런본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본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결말이 날 줄은 몰랐다. 공식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수십 년 동안 공개되지 않을 파일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5명의 신병은 각기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고 훈련 기록에는 남은 경력 동안 그들을 따라다닐 주석이 새겨졌습니다. 트래비스 켈러먼은 코 손상으로 인해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의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엄격한 감독 하에 훈련을 마쳤고 군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날 밤 메사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늘 그렇듯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밀로 분류되지만 교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갑옷처럼 지니고 다녔고 그 갑옷을 시험하는 것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3개월 후 새로운 신병들이 훈련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호위 상사는 모든 기지 인원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걷습니다. 라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봤기 때문에 조용히 걷는다. 현명한 방법은 상대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존중하는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대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낼 때는 대개 너무 늦다. 하지만 그때쯤 에런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후였다. 5명의 젊은이가 조용함이 곧 약함을 뜻한다고 판단하기 전 그녀가 살아왔던 삶 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어딘가에서 그녀는 다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어수선함보다는 고독의 평화를 더 좋아하며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침묵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과소평가받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때로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병들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받은 처벌이 충분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고 누군가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존중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조용한 힘과 숨겨진 용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참전 용사를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가장 강력한 전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낯설지만 눈에 띄는 영웅들의 더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화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도 시청하시고 내일 바로 레거시 벨러에서 만나요.